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함량 미달이 권성동과 장제원 그리고 보신주의자 한덕수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속된 표현으로 실력이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보신주의자 관료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제목 함량 미달의 권성동과 장제원 그리고 보신주의자 한덕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오전 7시 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6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대우조선 사태가 여러 신문에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파산도 검토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산업은행 대우조선 파산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의미 있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이심기 부국장이 쓰신 칼럼입니다. 여러분께 꼭 소개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의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지는 비극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9년 9월 당시 민노총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했어요.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매각을 반대했습니다.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노총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면담해서 기업결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유럽연합이 반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한 걸 반대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매각을 밀어붙이는 건 자살행위다 라고 해서 대우조선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우조선은 작년에 1조 7,54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작년에 1조 7,54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 1조 7,546억 원을 누가 물어냈냐? 국민이 물어냈습니다. 대우조선의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조 7,546억 원을 국민이 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주인 없는 적자 기업이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지금 대우조선의 재무 경쟁력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이미 지난 5년 전에 정부에서 내린 결론이다. 당시 노동계 반대에 밀려서 매듭짓지 못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왜 꿀먹이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대우조선 지금 현재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일을 저질러 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때 대우조선은 없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각하든지 없었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민노총이 우리 편인데 그걸 왜 없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냐? 한 해에 1조 7,546억 원을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임금이 희생자라는 민노총이 프레임에 갇힌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도 양보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결국 대우조선은 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국민 기업으로 남아서 산업은행의 구제금융을 받는 기득권 노조들이 전리품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을 이대로 둔다고 해서 근로자의 생존권이 지켜질 것인가? 결론은 이미 5년 전에 내려졌다.
대우조선은 살아갈 방법이 없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금으로 1조 7,546억 원을 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계속해서 1조 7,546억 원씩을 투입해서 대우조선 노동자들 먹여 살릴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경제신문 이심기 부국장의 칼럼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위해서 1조 7,546억 원을 1년에 우리가 세금으로 내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이미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안 된다고. 5년 전 야당인, 그때 야당, 지금 야당이죠, 민주당은. 자기들이 결론 내놓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리고 지금 입 싹 다물고 가만히 있어. 1조 7,546억 원 해마다. 이거 더 줘야 돼요, 이제. 노동조합 달래려면.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할 것 같다 라는 것이 이 칼럼의 주장 내용입니다. 동의하세요? 우리의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아주 정확하게 기사를 썼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아주 큰 폭으로 세금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뭐 소득세, 법인세 다 내리겠다. 13조를 감사하겠다. 정부가 21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까지 13조 1천억 원의 세금 부담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주려면 법을 18개나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세 동의해 줄 수 없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를 수사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태의 본질을 비켜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태의 본질을 비켜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 174석의 그 거대한 야당이 진짜로 야당인가를 검증하고 난 뒤에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임기가 2년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감옥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뭘로 하느냐? 계속 발목을 잡겠죠. 윤석열 너 잘 되나 보자. 법인세, 종부세 이런 거 내려서 인기 회복하려고 그래? 안 돼. 우리 감옥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지금 이게 174석입니다. 그 174석이 정말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뽑힌 거라면 우리가 국민이 감내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174석 중에 적어도 100석가량은 가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그리고 그 가짜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배춧잎과 일장기 투표지라는 겁니다. 지금 재검표 하는 곳마다 쏟아져 나와요. 일장기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배춧잎 투표지가 나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174석의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전에는 당신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거다.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다닐 거다.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윤석열은. 아니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지금 벌이고 있는 저쪽 사람들에 대한 수사, 서해에서의 공무원 피살, 그 다음에 어부의 강제 송환, 기타, 옵티머스, 라인펀드 이런 거 수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 줄까요? 탄핵하자고 나오겠죠.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거듭 얘기합니다. 범죄자와 손을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빨리 4.15 총선 부정이었다는 것을 수사로 증명해내셔서 제 174석을 깨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다시 할 수 있고 지금 여당이 다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고 싶은 정책을 마음대로 펴면 됩니다. 절대로 본질을 비켜가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범죄자와의 타협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것이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 뉴스야. 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칼럼입니다.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가 쓰신 칼럼인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행태는 침소봉대의 극한을 보여준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뻥튀기 한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면 그냥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정도의 비판이면 타당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 그거 야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이 정도 비판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탄핵 운운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정농단에 아주 재미 붙인 사람들이에요. 객관적 사실관계에 눈을 감은 채 조직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반지성적인 선전성동 행태를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런데 국민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질 낮은 선전선동에 빌미를 제공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기름까지 부어주는 권성동 대표 같은 경박한 행태다라는 겁니다. 국민은 어떤 정권이든 인사 때마다 지도층이 한심한 실체에 한숨을 내어왔지만 그 자체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초래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국 인사권자가 국민이 실망 찻잔에 물이 넘치게 더 붓느냐, 국민 눈높이를 존중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기용된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수주째 이어졌는데도 금강원장까지 검찰 출신을 임명해버리는 활용점점을 찍었고 국민은 이를 오만으로 느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 내분, 위기 상황에 절박감이 안 느껴지는 정부 이미지가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다. 이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장제원, 권성동, 김대기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다.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선을 총괄한 장제원 의원, 그리고 4월 13일 일찌감치 임명되는데도 온갖 논란거리들을 예방 통제하지 못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 논란보다 더 고약한 건 윤핵관들이 당권 빼앗기 시도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계에서 사라지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막상 권성동과 장제원이 이해득실이 엇갈렸다. 윤핵관들은 장제원을 중심으로 같은 부산 출신인 안철수 또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존 중진을 대표로 맹주 역할을 하는 그림을 꿈꾸었다. 반면 권성동은 이준석의 임기를 보장해서 원내대표로서 세력을 확장하고 내년에 당권을 노려볼 심산이었다. 권 대표는 경박한 언행으로 정권에 큰 피해를 줬다. 게다가 지역구에서는 옛 구태 정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대표는 후보 윤석열과의 인연이 아니라면 지금 지도자급으로 인정받을 별다른 스토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과거 YS나 DJ 등의 최측근들이 주군을 위해 숱한 옥고를 치르고 평생을 바쳤던 것에 비해 이들은 남보다 조금 먼저 윤 후보에게 다가가서 1년 남짓
쫙 뛴 게 개국공신 공적의 전부다. 또한 한덕수 총리는 책임 총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지금까지 소신 있게 한 게 뭐있는가 찾아보기 힘들다. 한 달 넘게 이어져온 대우조선 사태 같은 난제에 대통령이 나서기 훨씬 이전에 틀어주고 욕을 먹을 각오로 대책을 주도했었어야 한다. 나서지도 않고 책임질 도전을 하지도 않으려는 관료주의와 보신주의 처신 그 자체를 한덕수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주 이기용 대교자가 정확하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함량 미달 권성동과 장제원 그리고 보신주의자 한덕수 때문에 윤석열은 아마도 탄핵당할지 모릅니다. 아마도 탄핵당할지 모릅니다. 그 1등 공신은 권성동, 장제원, 한덕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칼럼 하나가 실렸어요.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이십니다. 국가에 의한 대국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이걸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서해에서의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 사건을 예로 들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시대입니다.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독도 동북방 200km 대화태 어장으로 황급히 달려가 북한어선 한 척을 구조해 북측에 송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전 외교부 북핵대사를 지냈던 이용준 씨의 주장입니다. 그걸 제가 지도로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준 씨가 말하는 2018년 12월입니다. 여기 독도가 있고요. 이쪽이 한국 배타적 업수역이고 이쪽이 일본 배타적 업수역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중간 수역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광개토 대왕함은 요 경계에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광개토 대왕함이 이곳에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군함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긴급히 광개토 대왕함이 여기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초계기도 급하게 지금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측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북한에 쿠데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진에 발각돼서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귀순하려고 하는 그 반체제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알려줬고 문재인이 광개토 대왕함에 급파를 지시했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함이 그 목선을 체포해서 돌려줬다. 그때 일본 초계기가 다가갔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함은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레이더를 쐈다. 사격용 레이더를 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초계기가 이렇게 얘기했다. This is Japanese Navy. 야, 이건 우리는 일본 그 해군이야. This is Japanese Navy. 이거 우리 일본 해군이야. 너희들 왜 우리한테 사격하기 위해서 미사일 그 조준해? 라고 하고 일본 초기가 긴급히 피신했습니다. 당시 광개토 당하면서 자기들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레이더로 조준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사해야 된다라고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셨습니다. 이거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자, 이제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것 때문이라도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자, 다음 뉴스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끝낸 판결이 3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 잘못됐으니까 판결 취소하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어제 GS칼텍스가 대법원이 위헌인 법률을 근거로 세금 700억 원을 내라고 판결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날 KSS 해운과 롯데 DF 리테일과 같은 취지로 낸 170억 원대 헌법소원 2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신문에서 뭐 힘겨루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해 드리냐면 바로 한일 그 징용국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징용국 문제에 대한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징용국 문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덜 떨어진 판사 하나가 하라는 재판은 안 하고 역사책을 쓴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일본의 기업이 물어놔야 된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을 저는 우물쭈물 넘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적당히 마무리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왜 그러냐 하면 우물쭈물 넘으면 지금 그런 사람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징용국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서 뭐 했던 사람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갈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법률적으로 나는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덜 떨어진 판사 하나가 그것을 역사책을 쓴다고 엉터리로 판결한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것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판결은 잘못됐다라는 소를 구하라는 겁니다. 시효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시효가 없어요. 왜? 국제법에 무슨 시효가 있어요? 국제법을 준수하는데 무슨 시효가 있어요? 시효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법률 전문가와 법률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법률 기술자들 많잖아요. 묵시적 청탁도 만들어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내야 합니다. 다시는 일본에 대해서 뭐 몰아내라 뭐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는 계속해서 빚어져요. 이렇게 해서 덜 떨어진 판사 하나가 역사책을 썼다. 그래? 나는 동양사를 새로 쓸게. 그래? 나는 세계사를 다시 쓸게. 이런 정신 나간 판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법률 전문가와 법률 기술자들은 이것을 법률적으로 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법에 무슨 국내 시효가 있습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적당하게 그 피해자들을 불러서 피해자라고 피해자 주장, 피해자 호소인들을 불러서 적당하게 편법으로 돈을 쥐어주고 끝내자? 천만의 말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줄줄이. 반드시 법률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끝내는 모습을 일본에 보여주어야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법을 준수하구나, 국제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라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우물딱주물딱 이것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법률 전문가와 법률 기술자들이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일본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서 윤석열 정부를 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류의 언론이 해야 할 책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처럼
죽창가 들고 싸우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아주 엄청 여러분이 열받으실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기사 들으시면 열받으실 겁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은 미리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지무지 많아요. 중앙일보 고종혜 씨가 쓴 기사입니다. 고종혜 논설위원이 쓴 칼럼, 건물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돈 한 푼 자기들이 뭐 국회의원들이 돈 낼 일 없는데 건물 번듯한 게 져가지고 임대사업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아.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일단 돈을 꿔. 은행에서 돈 잘 꿔줘. 왜? 그 누가 갚아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준 거예요. 기사 읽어드립니다. 한때 영산 빌딩으로 불렸던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2010년 말에 193억에 매입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갚았어요. 또 국민의힘도 10층 빌딩 남중 빌딩으로 이사를 갔어요. 1층에 파리 크로아상 스타벅스를 이제 임차인으로 했어요. 임대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느냐? 얼마를 주고 사느냐? 국민의힘 410억 원을 국민의힘에 꽂았어요. 그리고 250억 원 다 갚았어. 지금 160억밖에 안 남았어, 빚이.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게 더불어민주당 당사예요. 2010년 말에 추미애 대표가 193억 원을 주고 샀어요. 대출이 80%였어요. 여기 지금 우체국 때만 입점해 있는데 이거 아마 임대료 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의 다 갚았어. 193억 원에 매입해서 은행 빚 80% 주고 샀는데 다 갚았어. 거의 다. 또 국민의힘 거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 당사예요. 2020년 8월에 은행에서 410억 원을 꿔서 이 빌딩을 샀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160억을 갚았어요. 빚이 이제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걸 누가 돈을 줬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줬다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이 되냐고요? 예? 자,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정당에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매일 운영할 때 운영비를 줍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에게 월 2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쓰게 한다고 그랬죠. 그 돈이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 돈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대표에게 2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줘요.
왜 주죠? 중앙선거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게 2천만 원씩 월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준석만 준 게 아니고 저쪽에도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당 운영비래. 그것뿐이 아니라 당 운영비를 줘. 그러니까 정당 운영은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또 올해는 선거가 있다면 더 줘. 올해 선거 있지. 그리고 더 줘. 자, 원래 운영비용을 다 줬어. 올해 선거 있는 애 그러면 더 줘. 그 다음에 선거하면 선거 비용이 정산해서 또 줘. 자, 다시 운영비용 1년에 그냥 들어가는 운영비용 다 줘. 뭐 이준석한테 2천만 원 주고 줘.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더 드릴게요. 선거 끝났어요? 쓴 비용 가져오세요. 다 드릴게요. 왜 줘야죠? 어느 정도 규모인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017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 20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총 5번의 전국선거가 있었습니다. 올 대선까지 선거 비용 보존 금액으로 선거만 비용한 겁니다. 선거 쓰면 선거 비용을 줬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또 선거 있는 애 그냥 운영비 보존해 준 거 말고 선거 때 들어간 비용만 보존해 준 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1026억 9,100만 원, 국민의힘 821억 4,800만 원 였어. 자, 이래서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잘못된 정당,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돈 선거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 선거 비용을 보존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정당 비용을 왜 국가 세금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득권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렇고 국민힘도 그 돈은 자기들은 다 받아. 선거 때 또 받고 선거 끝나면 또 받고 신났죠. 세상에 어떤 기업이 그런 기업이 있어요? 불가능해. 정치 신인이 발현될 방법이 없어. 옛날에 옛날에 아주 지난번 대선 때 이준석 당대표가 잠적한 일이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무릎을 꿇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준석 당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돈이 안 나와. 어쩔 수 없이 이 윤석열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저 옛날에 김무성이가 도장 갖고 도망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판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 왜? 돈이 없잖아. 집 팔아서 해야 돼. 집 팔아도 안 돼. 선거 비용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가야 돼. 정당에서는 그 기득권이 있어. 너 4.15 총선 부정이라고 그러면 안 돼. 너 5.18에 딴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너 내 꼴 보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래야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올바른 거예요? 이거 선거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거 정당에 돈 주지 말자라고 법안 나와서 안 바뀌어. 그런 법이 아마 올라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겠어요?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없애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겠냐고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이준석이한테 2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직원들 월급 다 대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야. 선거인이 올해 수고 참 너들 많겠구나. 돈 더 줄게. 선거 끝났지? 비용 갖고 와라. 우리가 다 줄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놓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그래놓고 나중엔 정권 뺏기면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건드리면 협조 안 해줄게.
야, 우리 수사하지 마. 이거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에 고종혜 씨가 쓴 이 칼럼 대단히 좋은 칼럼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오늘 중요한 뉴스가 많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립니다. 워낙 많이 꺼내놔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여러분, 정부가 340조 원을 쏟아부어서 반도체 강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반도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각 그 부처가 경쟁적으로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교 정원을 늘려주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맞는 대학에 늘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기는 340조 원 쏟아부어서 반도체 강국 만들겠습니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이 기사가 왜 잘못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조목조목 설명드립니다. 첫째, 이 기사가 잘못된 거는 정부가 잘못했고, 두 번째로 언론이 잘못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 정부 부처는 그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기 산업자원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살리겠습니다. 충성. 대통령님 충성 보고할게요. 내가 반도체 살리겠습니다. 교육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서로 이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언론이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사태를 잘 찝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언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부나 언론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340조 원? 글쎄, 국민 세금이에요. 그러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자 써야 할 곳, 제대로 된 곳에서 써야죠. 이게 왜 잘못되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양향자 의원도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했어요. 양향자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이거 반도체 살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양향자 의원도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양향자 의원도 100점짜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30점? 양향자 의원에게도 25점에서 30점밖에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막 타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노야. 네가 잘 모르는데 반도체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제 방송을 좀 들어야 돼요. 자, 반도체의 종류를 제가 설명드립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 반도체가 있어요. 기억하는 반도체와 생각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기억하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용어를 잘못 썼어요. 우리 국민들을 호도시켰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쓰는 메모리라는 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우리는 그것을 번역해서 썼었어야 돼요. 기억하는 반도체예요. 이 기억하는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다시요. 이 기억하는 반도체를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무엇을 못 만드느냐? 생각하는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는 반도체만 만들어. 이게 1등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1등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기억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암기 잘하는 사람,
그건 말고 계산 잘하고 아주 생각이, 그러니까 뭐 아주 창의적인 사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IQ가 더 높죠? 물어볼 것 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IQ가 더 높아요. 그러면 어떤 반도체가 더 가격이 비싸죠? 기억하는 반도체보다는 당연히 생각하는 반도체가 가격이 높죠. 여기까지 이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억하는 반도체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정부에서 발표한 340조가 어떤 반도체에 쓰겠다는 건지를 정부가 밝히지 않았고 언론이 이걸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산업통상자원부가 3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기자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야, 산업통신부 장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340조가 기억하는 반도체입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반도체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기사를 써. 조중동, 동아일, 그 다음에 한국경제, 매일경제, 그냥 써. 받아쓰기 하는 거야. 340조? 대단하네요. 근데 그 340조를 기억하는 반도체에 쓸 거냐, 생각하는 반도체에 쓸 거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 이 340조 얘기 나오는데. 자, 다시 계속합니다. 이 생각하는 반도체는 두 가지로 시장이 나뉘어요. 기획과 설계를 하는 파트와 이걸 팹리스라고 그래. 팩토리 리스, 그러니까 패브리케이션 리스, 공장 없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기획 설계한 사람이 넘겨주면 그걸 만들어주는 하청업체로 나뉘는 겁니다. 이 하청업체를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삼성은 어느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기억하는 반도체의 1등이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 생각하는 반도체의 하청업체의 명함을 지금 내밀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 하청업체의 1등은 대만의 TSMC예요. 삼성은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이 기획과 설계를 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삼성 하청업체 공장을 믿어주질 않아. 왜? 이 기획과 설계를 해서 하청업체에 줄 때는 하청업체가 기획한 사람의 의도를 잘 알아야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즉 머리가 좋아야 돼. 이쪽도 안 믿어줘. 대만의 TSMC는 믿어줘. 삼성전자는 안 믿어줘.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어디로부터 하청을 받느냐? 미국의 훌륭한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느냐? 중국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즉 중국에서 기획하고 설계해 준 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삼성에게 줘. 하청을. 이겁니다. 여러분, 길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반도체의 종류는 기억하는 반도체와 생각하는 반도체가 있다. 시장은 어떤 게 더 크다? 생각하는 반도체가 크다. 그런데 정부가 340조 원을 쓰겠다 그랬다. 어디에 쓴다는 얘기는 없다. 두리뭉실이다. 기억하는 반도체에 340조를 쓸 건지 생각하는 반도체에 340조를 쓸 건지 그냥 두리뭉실 발표했고 언론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발표해 주는 대로 받아쓰기 했다. 분명히 따져야 된다. 그리고 생각하는 반도체는 두 파티로 나눈다. 기획과 설계하는 사람과 기획과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도면 내면 하청업체로 나뉜다. 삼성은 이 하청업체 쪽에도 명함을 지금 들이밀는 정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분 나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보도해드린 내용이.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삼성은 중국의 기획과 설계한 부분을 하청하는 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기록하는 반도체와 생각하는 반도체의 시장 규모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생각하는 반도체, 우리가 용어를 좀 어렵게 쓰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생각하는 반도체라고 했으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죠. 그다음에 기록하는 반도체, 이거 삼성이 잘하는 기록하는 반도체와 생각하는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걸로 가야죠. 생각하는 반도체 쪽으로. 시장 규모를 보세요. 정부가 340조를 쓰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쓸 건지 여기에 쓸 건지가 불분명해. 왜? 윤석열 대통령도 몰라.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해야 돼요.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크고 기록하는 반도체 시장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여기에 얼마 쓰고 여기에 얼마 쓰깁니다 라고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해야죠. 그렇게 안 해. 왜? 우리나라 정부 관료가 생각하는 반도체 쪽은 잘 몰라. 죄송하지만 양영자 의원도 이거는 잘 몰라.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이 기록하는 반도체 만드는 공장 출신이에요. 뭘 몰라. 그런데 이걸로 가야 돼. 이걸로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언론이 잘 모르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죠. 대학에 고학력 실업자가 한 300만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 기획과 설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록하는 반도체는요, 이거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파운드리도 중공업이고. 이게 진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즘 반도체 하나 설계하는데 한 사람이 하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반도체 설계 하나 하는데 기획하고 설계하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천여 명이 들러붙어야 돼요.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이게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인데 아무도 이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 검사 출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밑에 관리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 이렇게 얘기해주는 언론이 없어요. 340조 어디다 쓰겠다? 몰라.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 4천 공장에. 진짜 중요한 데는 몰라. 안 써.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김경제 방송에서 특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가자. 반도체 설계와 기획으로 가자.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그것만이 국가를 혁신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 기획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김경제 방송에서 특별 기획 소프트웨어 주도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19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20부 방송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방송에는 아마 비트코인에 관계되는 언급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열을 올리면서 설명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발 플리즈, 나 반도체 전문가야, 제발 플리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도체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설명해야 합니다. 야, 너 이상로 너 잘난 체 많이 한다. 예.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이상로 당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저는 카메라 출동을 했잖아요. 1분 30초 동안에 그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설명하는 것을 평생을 해온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이상로 기자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반도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상로가 아무리 밉고 잘난 체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도표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처럼 쉽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죠. 이걸 대통령에게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윤석열에게. 부탁해요. 윤석열 측근에 있는 분들이 제발 이 도표를 윤석열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이 도표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나옵니다. 뭐 몇 조 투자한다. 그거 다 거짓말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 도표를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은 신문기사는 그것도 다 엉터리 기사입니다. 물어봐야죠. 기억하는 반도체, 기록하는 반도체에 쓸 거냐, 생각하는 반도체에 쓸 건가 물어봐야죠. 우리가 가야 할 거는 이거예요. 자, 너무 아침에 제가 너무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할게요. 경제 뉴스 하겠습니다. 결국은 빼고요. 예, 무역 적자가 심해요 지금. 중알부 기사입니다. 예, 벌써 마이너스 81억 달러입니다. 무역 수지가.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 수지라는 거는 수입과 수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많았다는 겁니다. 수출보다.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도표를. 이게 2001년이고 이게 이쪽이니까 2001년, 2001년입니다. 2002년. 여기 보면요. 우리가 수출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수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느냐? 여기 그 대답이 있어요.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기사 읽어드릴게요. 왜 그러냐? 원자재 가격이 크게 늘어났다. 3대 에너지, 원유, 가스, 석탄의 합계 수익은 120억 9,8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즉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너지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에너지의 110에서 120%를 원자력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원이 없잖아요. 석탄도 안 나죠. 석유 안 나죠. 가스 안 나죠. 그럼 뭐냐? 100% 또는 110%에서 120% 원전 발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라늄 수입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전부 전기로 쓰잖아요. 그리고 가정집에 가스 전기 씁니다. 제가 1989년도에 프랑스 갔더니 파리에는 가스 안 써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그 전기 씁니다. 다. 프랑스 가정집에 다 전기예요. 이 오븐이 다 전기 오븐입니다. 전자레인지, 전기 오븐. 지금 자동차도 전부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필요한 에너지의 110에서 120%를 원자력으로 충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강력하게 에너지는 원자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뉴스 하겠습니다. 예, 대충 다 끝났나요? 자, 여러분, 다음 달 28일 7월 28일 목요일 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민경호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을에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이 배춘의 투표지와 일장 투표지가 적법하다, 그거 괜찮아, 있을 수 있어 라고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 선거 무효야 라고 판결할 것인지, 이것은 대단히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판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김명수 대법원 사람들의 그 지적 능력을 보면 배춘의 투표지와 그리고 일장기 투표지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돼라고 판결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지적 능력을 내가 한 지켜보니까 5년 동안 지켜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의 판사들의 지적 수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춘의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는 뭐 아무 문제 안 돼 라고 판단할 지적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김명수 대법원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것도 글쎄요. 28일은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국단체 총가 총궐기대회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야, 너 다음 주에 재판 똑바로 해, 판결 똑바로 해라고 하는 시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모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입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예,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 야훌이라고 하는 분이 후원을 주셨는데 달러로 보내주셔서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 같아요. 미국이나 외국에 사시는 분 같은데, 또 다른 분 그레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도 달러를 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재정적 후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거의 후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제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너무 피로했어요. 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밑에 국내에 계시는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욕을 먹더라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업 광고 하겠습니다. 저는 잠도교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자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지구의 자성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잠이 안 오고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픈 이유 없는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하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쪽의 연구가 많습니다. 이 잠도교 숙면 매트에는 풍부한 천연 자성 광물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어깨와 허리 통증에선 해방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욱더 잠도교 숙면 매트에 몰입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끼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80년도 문화방송에 입사해서 카메라 출동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새벽에 카메라 들고 나가서 카메라 출동을 했습니다. 새벽에 현장에 가면 거의 다 잡아냅니다. 왜? 새벽 시간엔 취약하니까. 새벽에 일하는 걸 저는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게 미련하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잠을 안 자면 머릿속에 치매 유발 물질이 쌓인다는 겁니다. 겁이 나죠, 저는. 잘난 체 하면서 잠 안 자도 된다고 잘난 체 하면서 일했는데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생이. 겁나요. 저는 솔직히 그게 겁납니다. 제일 겁납니다. 근데 최근에 카이스트의 학자가 여기 치매 유발 물질에 저주파 자기장을 쏴줬더니 분해됐더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이걸 끼고 삽니다. 예전에는 허리와 어깨 통증 때문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허리와 어깨 통증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나에게 치마가 올까봐 두려워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상업 광고였지만 제가 잠들기 숙 매트를 사용했던 이유와 앞으로 계속 사용할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광고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이 들어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불행은 권성동과 장제원 따위가 설친다는 현실이죠. 한스막이 이럴 데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도 되나요? 권성동과 장제원, 무슨 따위,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함량미달. 인생을 함량미달로 살았으면 되겠어요? 한덕수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전통적인 관리다. 공무원이다. 전통적인 공무원. 우리 전통적 공무원들이 퇴임할 때 쓰는 용어 잘 아시죠? 그동안 임기 동안 대가 없이 잘 지냈습니다. 대가 없다.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부정선거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후 3시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앞이요. 진짜 세금 내기 싫래. 우리 세금 내는 거 대우조선에 1년에 1,800억 가량 대우조선 노동자들 먹여 살리고 국민의힘 당사 비용 대주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비용 대주는 게 우리 국민 세금이에요. 야, 이번에 재산세가 엄청 나왔는데 세금 내기 정말 싫어요. 근데 좀 깎아주겠다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못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수사하지 않는다는 거 보장하면 깎아줄게 지금 이겁니다. 대단한 정당입니다. 대단한 정당. 양행자 의원에 대해서 제가 양행자 의원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양행자 의원 얘기도 맞아요. 비머리 반도체, 그러니까 기록하는 반도체도 살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10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좀 잘난 체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난 체를 하려면 저처럼 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반도체의 종류를 저는 딱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기억하는 반도체와 생각하는 반도체. 생각하는 반도체는 두 파트로 나눈다. 기획과 설계 그리고 하청업체. 삼성전자는 기억하는 반도체와 하청업체, 생각하는 반도체 하청업체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기획과 설계다. 이번에 3,400억을 산업통상자원에서 쓴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쓴다는지 난 모르겠다.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이 도표를 보고 다시 기자회견했으면 좋겠어요. 340조를 여기 어떻게 씁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김경재 방송에 가서 또 특별 기획을 합니다. 오늘 특별 기획은 사람들 겁 많이 주잖아요. 언론에서 AI 시대가 오니까 직업을 다 잃어버린다. 예, AI 시대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AI를 이용하면 됩니다. AI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세종대학교의 김효정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경재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장시간해서 항상 제일 아침에 1시간씩 하고 나면 좀 기운이 빠지긴 합니다. 예,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